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유럽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방, 전화수다방. 이상하다. 예. 내가 빌린 책입니다. 예. 어떻게 박동훈 성북 부장님 잘 길빛 도서관 지내셨습니까?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국에 이제 잘 적응하고 계시고, 저 지금 체코 프라하입니다. 네. 프라하. 예, 여기는 프라하. 여기는 서울 2023년 8월 10일 태풍 태풍 이름 뭐더라? 하여튼 그 태풍이 지금 서울에 이제 막 도착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조용합니다. 근데 조용해. 네, 조용한데요, 생각보다. 이미 지금 저 한반도를 아래서부터 그냥 느린 속도로 쫙 훑고 오는 거 아시죠? 밑에서부터. 네. 육지 가운데로 쭉 올라오고 있는데 모르셨죠? 쭉 올라오고. 보통은 이렇게 비껴가지 않나? 동해상에서 빠져나가거나 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그래 왔는데 이번 태풍은 되게 특이한 게 정말로 이 우리나라 그 육지를 딱 정중앙 밑에서부터 쭉 그냥 땅으로만 그냥 쭉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그래도 그렇게 되면 기세는 좀 누그러지지 않나요? 육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보통은 태풍이 그 바다에서 육지에 상륙을 하면 일단 좀 약해진대요. 근데 이번 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이동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아작 이렇게 아작을 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태풍이에요. 그렇군요. 오늘도 어떻게 우리 박동훈 부장님 영업에 넘어가서 제가 암스테르담 숙소 취소하고 로테르담으로 숙소를 옮겼어요. 어머나. 잠깐만. 그러면 일정이 마지막에 로테르담 며칠? 로테르담 3박, 마지막에 이제 암스테르담 1박. 그리고 마침 봤더니 암스테르담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가 직항인데 밤 9시 반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박만 해도 이틀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암스테르담 1박으로 하고 로테르담은 3박으로 지금 예약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디 로테르담의 그 역 가까운 쪽으로 하셨어요? 역 가까운 쪽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즘은 유럽은 다 거기는 아니고 그냥 나는 그 부킹닷컴 항상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부킹닷컴에서 이렇게 숙소 골라서 잡았고요. 로테르담 어디가 좋은지 명소 좀 소개해 줘요. 다녀보신 중에서는 로테르담 좋아요. 어디가 좋았어? 좋아. 로테르담은 일단 그 역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쭉 한 1km 정도 내려가면 뭐 걸어가셔도 되고요. 걸어가면서 보는 광경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걸어가셔도 되고 뭐 시간이 좀 빠듯하면 트램 타시면 쭉 내려가면서 그 센트룸 센트룸이라고 걔네 표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에 보니까 센트럴이 있고 센트룸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 보통 예를 들면 로테르담 센트럴 레일웨이 스테이션. 그러니까 중앙역은 센트럴이더라고요. 그리고 센트룸이 뭐냐면 소위 이제 다른 영어권에서 얘기하는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시내 있죠. 시내 도시가 있으면 중앙 업무지구 있죠. 가장 도심 거기를 센트룸이라고 다 하더라고요. 얘들. 전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센트럴하고 센트룸을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 스테이션 가야 되는데 센트룸으로 자꾸 뭐 이렇게 검색하고 막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센트룸은 알겠습니다. 도시의 중심, 센트럴 스테이션이 중앙역. 근데 왠지 이 붙으면 스테디움도 그렇고 네. 공간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보다. 공간인 것 같고 네. 센트랄은 네.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냥 위치, 중심이라는 센트랄. 여기가 센트랄 파크. 파크는 파크인데 중앙에 있는 파크니까 센트랄이고 센터의 어떤 형용사 같은 그런 거고 네. 센트룸이면은 명사에 가까운 거죠. 왜 그래서 무슨 공간 이럴 때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때 왜 그 독일 그 김정은 교수님이 얘기했던 마음의 평화 안식처를 얻는 그게 무슨 뭐였지? 슈필몰리움인가 뭔가 예전에 세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일 계통에서는 이 붙으면은 장소, 지역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문득 떠오른 생각이야. 사실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게 잠깐 근데 뭐야? 또 지난 회차를 안 들으신 분들한테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도 좀 무슨 얘기지 할 수 있으니까 잠깐 배경 설명을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이 너무 수다 떠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었구나. 너무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저 박동훈 부장은 지난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15박 16일 일정으로 가족들과 함께 네덜란드 서남부 여행을 배낭여행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우리 또 저는 7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38일간 이 유럽 일주를 큰딸, 대학생인 큰딸이랑 같이 하는데 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샤모니, 인터라켄, 뮌헨, 잘츠부르크. 그래서 지난주 방송은 제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했고요. 그다음 잘츠부르크에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프라하에 와서 있고, 제가 이 프라하 다음에는 이제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거쳐서 벨기에 브리헤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최종,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플라이아웃을 하기 때문에 최종 종착지인 암스테르담으로 가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박동훈 부장님의 영업에 넘어가서 암스테르담 대신에 로테르담을 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로테르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따끈따끈한 이 정보를 이 현지 지금 다녀오 계신 김 작가에게 넘겨드리는 이런 컨셉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도서관과 책에 대한 팟캐스트지만 여름 특집으로 한동안은 그냥 유럽 특집이죠. 네, 예, 결국 이 여행지가 책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이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여행 다니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이 그때 왜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 추천해주신 7개 코드로 읽는 유럽 도시, 그리고 유럽 소도시, 그 책들 읽고 있는데 그 책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기행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이렇게 몇몇 개, 보통 한 4개, 5개 정도 도시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2권이, 보면은 이제 프라하가 나오고, 그래서 그 책을 2권을 읽고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썬킴이라는 분이 지은 그분이 역시 얘기를 너무 재밌게 푸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썬킴 그 세계사, 이 거침없는 세계사를 읽고 내가 깨달은 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우리는 다 둘 다 독일이 이렇게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번에 비엔나 여행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건데, 오스트리아도 은근히 책임이 크더만.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세계 1차 대전에 사실은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한 거였어. 그죠? 네. 황태자 부부가. 네. 근데 이때 오스트리아가 이거를 가지고 좀 이제 싸움을 세게 걸면서 게르만 민족, 오스트리아 독일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항해서 이제 슬라브계인 이 헝가리라 뭐 이런 쪽 사람들이 하여튼 해서, 그래서 이게 세계대전으로 비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1차 대전에서 이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패전국이 됐잖아. 네네. 자, 이 패전국이 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게르만 민족의 다시 부흥을 갖다가 외치면서 나타난 게 히틀러잖아요. 네. 나는 몰랐는데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사람인 거 알아요? 오스트리아의 미술학도? 그러니까 나는
히틀러가 독일 사람인 줄 알았거든. 네. 근데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미술 공부를 하려다가 미술학교 입학이 까이면서 불합격 통보받고 독일로 넘어가서 그다음 독일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너무 쉽게 독일하고 합병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는 침공을 했는데 오스트리아는 그냥 오스트리아 자체적으로 나치당이 생기면서 독일과 합병을 했거든. 네. 그래서 사실은 오스트리아는 1차 대전, 2차 대전 둘 다의 전범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이런 거를 잘 몰랐다가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면서 더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도 재미있고 그리고 반전이 있는 세계사 유럽편도 너무 재미있고 하여튼 그래서 요즘 계속 책 읽고 있어요. 아니 내 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책들을 종이책으로 들고 다니시진 않죠? 그렇진 않죠. 제가 크레마 클럽이라고 예스24 클럽인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내가 늘 나는 크레마 북클럽의 이제 예찬론자인데 너무 이렇게 다니다가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여기가 프라하가 또 유명한 게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의 도시거든요. 네네. 프라하는 그래서 카프카 뮤지엄도 있고 갑자기 내가 카프카의 책이 읽고 싶어진 거야. 카프카 그러면 뭐예요? 변신이잖아요. 변신. 제목만 알지 읽어본 사람은 없는. 진짜? 변신 진짜 좋은 작품이에요. 약간 중단편 같은 느낌인데 네. 보통 분야는 안 읽어보셨죠? 네. 나는 이거 사실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내가 프란츠 카프카 프라하에 왔는데 그래도 카프카 작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내가 변신을 읽다가 완전 내가 전율한 게 이 사람은 진짜 천재였구나.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 쓰인 작품인데 지금 읽어도 너무 와닿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변신의 첫 장면이 소설 첫 장면이 이거야.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그레고르 잠자는 커다란 벌레가 되어 있었다. 이게 첫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신이라는 게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 출장 외판 사원으로 일하는 어떤 회사원이 갑자기 자기가 벌레가 된 걸 깨닫고 나서 어라 하고 나서 이제 이 바뀌어가는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회사의 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소설이잖아요. 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요즘 너무 와닿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왜 그런 거 가끔 느끼지 않아요?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SNS상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맘충이 되거나 급식충이 되거나 한남충이 되거나 정말 멀쩡히 살던 사람이야. 사무치게 다가오셨군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내 신세는 갑자기 벌레만도 못한 신세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너무 이렇게 나는 분명히 어제까지 인간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 사이에 확 추락하는 거 이게 나는 갑자기 내가 이걸 나는 프란츠 카프카는 어떻게 100년 전에 이런 그 상황을 하고 썼을까 되게 놀랍다라고 생각했는데 프란츠 카프카의 사실 카프카는 살아생전에 그런 그 문학적 성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네. 이분이 되게 힘들게 살다가 가셨고 가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의 이 창의성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카프카의 소수자성, 약자성에서 온 거야. 카프카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근데 내가 그 오스트리아에서 잘츠부르크, 비엔나를 거치면서 내가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하는 합스부르크 왕가를 이끌던 그 아주 그 걸출한 여제가 있어요. 여자 황제. 네. 그 마리아 테레지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하다가 그다음 이제 내가 체코 프라하로 넘어왔잖아요. 네. 마리아 테레지아가 했던 그 정치 결정 중 하나가 뭐였냐면 원래 이 프라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유대인 지구가 지금도 그 남아있는 유대인 거리가 있어. 유대인 상업지구 그리고 시노고그라 그래서 유대인 교회당이 남아있고 막 그런데 근데 테레지아가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프라하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제 쫓겨나게 된 거야. 네. 물론 이제 그게 몇 년 지나고 나서 칙령을 다시 이제 그냥 취소하는 바람에 그건 없어졌는데
그리고 카프카의 그 누이들이 다 그 나치 시절에 그 수용소에서 다 돌아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카프카가 느꼈던 건 뭐냐면 왜 그 유대인들은 유럽의 각 도시에서 그냥 전문가로서 직공으로서 막 기술자로서 뭐 열심히 잘 살고 있거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야 쟤네들 다 추방해 라고 하는 순간 인간만도 못한 대접, 벌레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쫓겨난다든지 이런 일들을 겪은 거지. 나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결국은 이런 얘기였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이야기. 근데 요즘 제가 사실 이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제 한국 쪽 상황을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보다 보면 너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막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조리돌림 당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거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생각. 다시 읽으면서 너무 좋아. 미안해. 아닙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연결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나는 집에서 책만 읽는 것보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내 눈으로 이렇게 그 책이 쓰여진 곳 현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행과 독서가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되먹임이 나는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특집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어서 제가 뭐 아까 얘기하셨잖아. 이어서 받아갈 게 뭐냐면 저희 로테르담의 그 센트럴 중앙역에서 이제 센트룸 이 도심 쪽으로 어느 날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발밑에 이렇게 길에 가다 보니까 가로 세로 한 10cm 정도의 정사각형 그 구리판 같은 게 길 중앙에 이렇게 보도 중앙에 4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써 있어. 써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들여다봤더니 고 이제 1943년, 44년 네 누가 죽었다. 그리고 이 사람 언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쪽 말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집에 살던 유대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꽤 많은 유대인들이 요 집에 살던 사람들이 끌려가 죽은 거예요. 나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선가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저도 이게 그 유대인. 근데 이 로테르담이라는 도시가 네덜란드에서 가장 이 40년에서 45년 요 2차 대전에 상흔이 깊은 동네예요. 이 도시가. 그렇구나. 원래 이 로테르담 뭘로 유명하죠? 뭘로 유명해요? 유명한 현대 건축물이 많은,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가장 그 멋진 건축물들이 꽉 차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테르담을 간다 그러면 대부분 건축과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건축 기행이야? 예, 건축 기행하러 가는 겁니다. 가보면 그 중앙역 그림 건물 자체도 그냥 멋있고 나오자마자 그냥 현대 건축의 향연이 펼쳐져요. 와, 기계묘묘한 건물들이 쫙 등장합니다. 근데 네덜란드의 다른 도시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대체 왜 그렇게 현대 건축의 이제 총 전시장이 됐냐? 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네덜란드의 한 도시를 골라서 아작을 내는데 그게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예전 건물들이 다 박살이 나버렸구나. 그렇죠. 완전 잿더미가 된 거고 보통 이 네덜란드 도시에 가보면은 이제 성당, 교회, 그러니까 신교, 구교 막 되게 멋있게 고딕 양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에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 그러니까 폭격맞지 않은 건물 몇 개 안 되는데 주로
제 눈에는 교회였어요. 교회인데 윗대가리가 좀 부서져서 저기 뭔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독일군도 폭격할 때 교회는 좀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로테르담에 이제 그러니까 이 로테르담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가 40년에서 45년이 마치 우리가 6.25를 굉장히 민족적 큰 아픔으로 기억을 하듯이 로테르담 시민들한테는 다른 도시들에는 없는 상처가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길바닥에 그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어트랙션은 뮤지엄 로테르담 40에서 45라고 된 데가 있어요. 로테르담 뮤지엄이라고 쳐도 나오고요. 그 영어 제목이 간판 제목이 뮤지엄 로테르담 40 to 45 NU라고 된 박물관입니다. 작정하고 그냥 2차 대전 기념관이군요. 네, 그래서 이 도시의 역사를 알려면 요 시기를 알아야 돼라고 만든 1층짜리 되게 작은 뮤지엄인데요. 호신 가면 어땠어? 여기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별 기술이 아닌데 그걸 써서 이 전시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전시 디자인을 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거 여기서도 압권을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이 스크린으로 된 테이블이 한 길이 10m, 폭 2m짜리가 쫙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도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둘러앉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긴 탁자입니다. 탁자를 놓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예, 근데 탁자가 스크린으로 돼 있어요. 둘러앉아서 여기 헤드폰을 끼게 돼 있습니다. 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필름이 상영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폭격 맞은 날짜가 예를 들면 뭐 40년 그게 5월 며칠? 5월 18일? 5월 며칠이더라? 그 5월 며칠인데 그 날짜에 이렇게 폭격이 이루어진 시간이 예를 들면 10시, 오전 10시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로부터 몇 시간 전에 그 도시에 굉장히 평범한 개인들 몇 가족의 삶을 얘기해줘요. 사진하고 예를 들면 루카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메리는 자기 인형을 가지고 계단에서 놀고 있었다. 그리고 뭐 누구는 누구 형제는 출근 막 가게를 열고 뭘 하고 있었다. 되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일상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비행기 소리가 나고 실제로 폭격을 하는 장면을 재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면 내 눈앞에 밑에 탁자에도 스크린, 주변에도 다 스크린, 그 스크린에 그런 평화로운 사람들의 이미지 사진, 실제 사진과 그리고 애가 갖고 놀던 인형 같은 거 실제로 있어요. 쭉 있다가 갑자기 꽝꽝꽝꽝꽝 하면서 이게 낮이었는데 불바다가 되면서 이게 어두워지면서 그러니까 이 폭격 체험을 하는 거예요. 폭격이라는 게 실제로 벌어지면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주는, 그냥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 앉아 그 큐레이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심장이 약하신 분들, 뭐 어린이 무서워할 수 있는 어린이들 뭐 주의사항 얘기해주고 영화 시작하고 그게 한 10분? 15분 만에 정말로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어떻게 불바다가 되고 폐허가 되는지 그에 대해 남는지가 이게 전율을 느끼게 이게 경험을 하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이 시민들이 다시 어떻게 재건에 나서는지를 그 뒤에 다시 필름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돼서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 사실 뮤지엄은 규모도 작고 그게 이제 가운데 시설이 있고 주변에는 그 당시의 소품들 여기 진주했던 독일군들의 뭐 이런 거 쫙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 강렬한 체험
때문에 반드시 권해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교차로 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오늘 아침에 내가 이 프라하에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네. 나는 사실 이번이 프라하가 3번인데 맨 처음에 왔을 때는 92년도였거든요. 네. 그때는 내가 국립박물관에 가본 적이 없었어. 그리고 그냥 이전에는 왔을 때도 사람들이 프라하 국립박물관 뭐 얘기는 그닥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뭐 그렇게 유명한 박물관도 아니고 여기가 뭐 이를테면 파리의 루브르라든지 뭐 이 마드리드의 이렇게 프라도 미술관처럼 막 그런 그 유명한 작품들 소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네. 실제로 내가 약간 박물관 가서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여기는 슈퍼스타가 없네. 그냥 루브르라면은 모나리자 뭐 아니면 이제 프라도 같으면은 이제 뭐 고야의 작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깨달은 건 뭐냐면 체코는 별로 노략질에 유능하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다른 박물관, 대형 박물관도 그렇고 왜 다들 거기에 있는 그 유명한 이 소장품들은 다 어디선가 가져온 거라든지 아니면 부유하던 그 왕가의 자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체코는 작은 나라,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 제국 시절에 약간 이렇게 좀 핍박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소련에 또 이 핍박받기도 하고, 이 위성 그 국가로서 철의 장막에서 약간 그래서 내가 얘들은 별로 가진 게 별로 없구나 라고 싶었는데 거기에 의외로 한복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복이 소장품에 체코 국립박물관에. 네. 난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그거 알아요? 체코가 한국전쟁 참전국이에요. 잠깐만, 그게 어느 쪽이죠? 북한? 저쪽이지, 당연히. 그러겠지. 1950년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참전국이라고 해서, 대놓고, 그러니까 소련군이나 중공군처럼, 그러니까 중공군은 완전히 이제 북한과 함께 이렇게 저걸 해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군대를 보낸 건 아니고, 뭐가 왔냐면, 여기 이렇게 딱 그렇게 돼 있어. 야전병원을 보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의무병 부대를, 병과 부대를 보낸 것 같아요. 소련의 어떤 저거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왔던 어떤 장교가 기념품으로 돌아갈 때 이 한복을, 여성 한복 고운 저고리, 하고 이렇게 한복하고 저고리 치마하고 이렇게 가지고 간 거야. 그게 지금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한국 전쟁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돼 있어.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남한을 침공을 하면 일주일 안에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밀고 내려왔는데 미국의 트루만이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했다. 그래서 유엔에서 연합군을 갖다가 이제 그걸 해서 반격에 나서서 거의 이제 1950년대 세계대전 못지않은 이제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체코는 공산 국가였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물론 이제 한국과의 관계나 이런 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소련 측 그 참전국이었는데 정확하게 이게 남침이었다는, 김일성의 야욕에 따른 남침이었다라는 거를 자기네 그 국립박물관에 기록을 해놓은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저기 자, 다시 그러면 체코에서 부드바이젤 맥주 마셔 보셨어요? 제가 부드바이젤 부드바이젤 체코에서는 사실은 부드바이젤보다는 버드와이저보다는 오히려 필스너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몰랐는데 필스너가 체코의 한 지역 이름이 필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필센. 그래서 필센 지역의 맥주라 그래서 필스너인 거야. 아하. 근데 하여튼 다들 여기 와서 맥주 먹으라고 난리인데 제가 술 안 해서 나중에 저기 딸하고 한번 한잔 할까 지금 그렇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굴라시 소스로 이렇게 버무려진 스테이크는 드셨어요? 그것도 아직 못 먹었어. 어제 그냥 체코 요리집 가서 뭘 이렇게 먹긴 먹었는데 여기는 메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스테이크를 사진을 보고
주문을 했는데 또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이게 먹어봐야지. 저는 사실 생각보다 프라하가 물가가 비싸. 그래서 지금 좀 그래. 사실 저는 여행의 절반이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먹는 시간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그게 큰 기쁨이고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잘 안 해 먹어요. 싼 음식을 먹더라도 현지 음식을 사 먹거든요. 진짜? 예, 그래서 항상 요리와 그리고 뭐 해 먹어도 현지 마트에서 뭘 사서 현지 마트 구경을 우리 가족은 또 좋아해요. 그래서 마트 비교해보고, 네덜란드의 마트는 뭐가 좋대더니 우리 눈에는 전보가 낫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희도 그 사온 것도 다 먹을 거예요. 뭐 꿀. 아, 진짜? 뭐 이렇게 그 얇은 와플 뭐 이런 거. 치즈 다 이런 건데 제가 프라하 가셨다니까 그 맥주하고 또 하나는 굴라쉬. 헝가리가 지금 알았어. 헝가리가 여정이 없으시죠? 헝가리 없어요. 없으시죠? 제가 26년 전에 배낭여행 갔을 때 얼마나 돈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체코 가고 헝가리 가면 물가가 싸서 거기서는 그나마 좀 칼질을 한다. 맞죠? 칼질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렇지. 헝가리에 가면 굴라시 수프라는 게 있는데 그거 육개장이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정말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굴라시 수프를 먹었더니 진짜 육개장이더라고요.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정말 프라하에 가서 칼질을 했죠. 그런데 이 굴라시라는 거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성분의 이 걸쭉한 이 스프 이건데 이게 묽게 돼서 스프로 떠먹는 게 이제 헝가리식 굴라시 스프고요. 그 인접 국가인 체코로 가면 이거를 졸여가지고 스테이크의 소스로 쓰는 게 또 굴라시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 맛이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헝가리를 안 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체코에서 스테이크에 굴라시 소스를 끼얹어서 먹으면 좋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저녁으로 그러면 일단 네. 그리고 로테르담은 사실 로테르담 정말로 볼 것도 많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현대건축의 정말 길이나 같은 건물들이 그냥 발에 눈에 채였는데 제일 유명한 게 큐브하우스라는 거하고 마켓홀이라는 거예요. 마켓홀. 큐브하우스는 뭐예요? 큐브하우스는 뭐냐면 정육각형으로 만든 정육각형을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놓으면 그냥 안정적인 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선으로 돌려놓아서 꼭지점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에가 모양이 이상하겠어요. 그러게. 네, 그런 형태의 정육각형을 수십 채를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만들어 놓은 노란색 집인데 말도 안 돼. 그거를 하나로 그냥 이렇게 무슨 실험하듯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걸 공동주택으로 사람이 사는 집으로 그렇게 그걸 만들어놨다고. 네, 실제로 살고 건축가가 미쳤구만. 그리고 그게 유스 호스텔로도 씁니다. 그래서 예약할 수 있어요. 우와. 제가 처음에 그걸 예약을 했다가 댓글을 보니까 야 그냥 밖에서 보고 말지. 아예 너무 불편하고 떴다. 그래서 내가 취소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하여튼 거의 도시의 상징 같은 그 건축물이고요. 큐브하우스. 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마켓홀이라고 거대한 시장? 네, 맞아요. 거대한 터널 같이 생긴 그런 건물인데요. 마켓탈 걔네 발음으로 마켓탈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고 그냥 그 숙소에서 중앙역 가까운 숙소에서 여기 결국 남쪽으로 그 강 쪽으로 걸어가면 니우어마스 강이라고 그냥 강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그냥 눈에 보여요. 거대한 그런 원통을 반으로 쪼개서 눕혀놓은 것 같은 그런 건물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재래시장이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둘러 그런 있는 또 시장에 스트리트 푸드 맛있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 스트리트 푸드는 약간 관광지 성격이라서 가격이 좀 있고 오케이. 스트리트 푸드를 원하시면 혹시 그 네덜란드 일정에 토요일이 껴있나요? 몰라. 찾아봐야 돼. 왜? 토요일이 껴있으면 벼룩시장? 토요일 아침에는 벼룩시장 아니고 파머스 마켓이 다 열립니다. 파머스 마켓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보통 8시 정도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따로 하지 마시고 그 파머스 마켓에 가시면 진짜 신선한 과일, 치즈, 고기, 견과류, 그 다음에 그 청어 절인 거 올린 샌드위치, 향연이 펼쳐지니까 거기를 가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 또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그 로테르담 중심부에 보면은 로테르담 반제 박물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에는 뮤지엄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 도시에 공이. 이게 뭐냐면 공원 주변으로 뮤지엄들이 쫙 둘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의 남쪽에 뮤지엄 파크가 있고 그 뮤지엄 파크의 한쪽 끝에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국립박물관이 있고요. 거기서 바로 왼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면 고호박물관이 있고 고호미술관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시립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호미술관은 꼭 가봐야겠다. 고호미술관은 예약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알았어. 아마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저도 고호박물관은 예약을 못해서 못 봤어요. 알았어. 예.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혹시 긴 인생에 다음에 올 일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여행 와서 고흐 작품은 여러 보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여러 보기도 했고, 미네네스도 그렇고. 크루엘러 밀러에도 고흐 작품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근데 내가 되게 이렇게 재밌게 생각하는 게 고흐가 정말 대단한 나는 화가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살아생전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는데 엄청 부지런했다는 건 사실이야. 어딜 가든 고흐 작품이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봐. 한 장도 팔리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그림을 끝없이 그려댔다는 게 나는 그분의 그 열정만큼은 정말 존경해. 비슷한 얘기가 또 있죠.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잘 쓴 게 아니래요. 항상.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뜬 거가 10여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재적인 문필가라서 대작을 그 유명한 작품을 남긴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썼대요. 될 때까지 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이 잘츠부르크와 비엔나를 거치면서 이제 거기는 여기 이 프라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딜 가든 모차르트 연주회를 해요. 모차르트 연주회를 하고 모차르트 음악이 막 나오고 하는데 나는 모차르트가 천재인 건 맞지, 신동인 건 맞고 4살부터 바이올린 연주하고 5살에 작곡 시작했다고 하니까. 근데 나는 그냥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껏 작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음악의 태동기였으니까. 클래식이라고 하는 고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제 자리 잡히기 시작했을 때니까 모차르트는 뭔가 곡을 쓰면서 이 곡 혹시 표절하냐?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악상이 있으면 막 하면 돼. 근데 요즘은 우리가 어지간한 이야기는 쓰다 보면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지간한 노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나는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모차르트도 그렇고 그런 자기 검열이 필요 없던 시절의 사람들. 나는 그게 고전의 대가들의 누렸던 어떤 저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 셰익스피어는 당대에 나왔던 모든 책을 다 읽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당시에 1년에 영국에서 출간된 책이 200권인가 그랬대. 1년에 200권의 책이 출간이 되고, 그러면 200권은 내가 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 특정을 하면.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뭐냐면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를 다 읽고 그걸 종합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속간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막 이야기들을 그걸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왜 셰익스피어의 얘기들이 다 사실 원래 어디서 원전들이 있잖아요. 모델이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왔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나오는 책이 35,000 종의 책이 나오는데 내가 그 책을 다 읽고 나는 여기서 최고의 이야기를 뽑아내겠어 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 셰익스피어는 그게 가능했던 시절에 살았다는 거지. 참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암스테르담하고 로테르담에 둘 다 뮤지엄 파크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로테르담의 뮤지엄 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암스테르담 거를 미리 얘기했네. 그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로테르담의 뮤지엄 파크 얘기로 오늘 끝을 맺겠습니다. 로테르담의 뮤지엄 파크는 중앙역에서 남쪽으로 가다가 약간 오른편에 치우쳐져 있고요. 여기에는 이 로테르담 중앙박물관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뮤지엄 파크 이게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쿤스탈 그러니까 현대미술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쿤스탈 로테르담이라고 있고 그 옆에 애들이 갈 만한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면 북쪽에 있는 이쪽에 제가 이번에 아쉬운 게 네덜란드어 읽는 거라도 배워서 갔어야 되는데 못 읽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걸 제가 구글 맵에서 구글한테 읽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뭐 아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이 건물은 멀리서 딱 봐도 정말 충격입니다. 영어로 그냥 대충 읽어봐봐. 뮤지엄 보니만스 반 베닝엔. 보니만스. 그냥 딥팟이라고 사람들은 다 딥팟이라고 해요. DEPOT 딥폿. 오케이. 근데 거대한 은색 화분처럼 생긴 우주선이 내려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정말 거대한 화분처럼 생긴 그래서 디폿인가? 거기는 그러면 그 전시품이 뭔데? 이거는 원래 미술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창고입니다. 창고.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미술품들은 요 옆에 진짜 그 미술관 원래 미술관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미술관을 리노베이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수장고처럼 썼구나. 수장고입니다. 수장고인데 수장고를 그냥 아무 창고에 넣은 게 아니라 정말 그로테스크하고 하이테크한 건축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멋지다. 넣고서 보통은 우리 임시 건물 그냥 커다랗게 그냥 컨테이너 같은 거 좀 몇 개 갖다 놓고 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요. 넣고서 요 안에를 실제로 엘리베이터와 이런 걸 딱 구성을 해서 둘러볼 수 있게 했고요. 대부분의 미술품은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꺼내서 밖에 몇 개를 놔요. 전시를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사람들이 미술관처럼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거대한 화분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화분의 위쪽에 뭐가 있겠어요? 꽃. 그렇지. 식물이 있겠죠. 그래서 이 건물의 옥상은 옥상 정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의 외벽이 정말 번쩍번쩍하는 잘 닦은 은색 차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보면 이게 바로 UFO 내려앉은 건가?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게 디폿. 그래서 이걸 별명이 우주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선 밑에가 또 열리는 것도 우주선처럼 이렇게 문이 아래로 이렇게 띡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면 더 웃긴 거.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면요. 굉장히 얇은 수술복 같은 걸 입혀요.
관람객들한테. 그래서 그걸 입은 사람들이 가이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주선 같은 거에 들어가서 하얀색 가운 같은 걸 입었어. 우주복을 입고. 네, 이게 마치 우주인이 된 기분. 우주인 체험이네. 네, 체험이에요. 그러네. 그리고 안에 전시도 굉장히 위트가 있고요. 그 가이드 투어를 하면은 수장고 안으로 또 들어가서 또 한번 돌아요. 가이드 투어는 영어로? 아, 네. 네. 영어도 있고 네덜란드어도 있고요. 이거 정말 시간이 너무 없다. 저는 이걸 1순위로 꼽겠습니다. 아까 그거 2순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두 개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가시면 여기서 한 끼를 꼭 드세요. 왜? 미술관 카페가 예술입니다. 옥상에 알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쭉 도시고 위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드셔도 밖에서 드시는 값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나는 얘기만 들어도 막 로테르담이 너무 기대가 되네. 야, 나는 이번에 암스테르담 대신에 로테르담으로 바꾼 게 아주 그냥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암스테르담은 그 미술관하고요. 그 다음에 비어 파브릭, 비어 팩토리, 영어로 비어 팩토리라고 번역되는 맥주 공장에 가서 닭 요리를 시켜서 먹으면서 필스너 맥주 마시면 됩니다. 필스너 맥주 마시면. 네. 알았어. 저녁에는 거기를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도 알겠습니다. 추천하는 곳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가는 맛도 있어야지. 블로그 다음 해야겠어. 시간에는 제가 아마 이제 블로그 빨리 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러면 아마 독일 프랑크푸르트 정도에서 아마 뵐 것 같습니다. 아니다. 프랑크푸르트거나 아니면 베를린. 프랑크푸르트겠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여튼. 로테르담 입성까지가 며칠 남으신 거죠?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한 2번 정도 더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마음이 바빠요. 들어가기 전에 완벽한 가이드를 다 전해드려야 알차게 즐기실 텐데. 아니, 듣기만 해도 그냥 너무 배불러. 좋아. 또 가고 싶네. 하여튼 이 독서 못지않게 우리의 견문을 풍부하게 해주는 이 여행 이야기로 오늘의 또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 지금 점심은 드셨고 이제 오후 여행하시고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이제 세탁하러 가야 돼요. 그래요? 내가 평소에는 세탁을 혼자서 그냥 다닐 때는 늘 그 샤워하면서 세탁을 같이 하거든. 옷을 그냥 빨래를 하는데 딸이랑 같이 다니면서 우리 따님은 또 옷이 또 많잖아.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코인 세탁소 가가지고 돌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빨래하는 날, 코인 세탁소 찾아가는 날이야. 세탁하러 가야 돼. 그래도 저녁에는 꼭 굴라시 소스 끼 얹어갖고 스테이크 칼질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다니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쪽에는 헤어지는 인사가 뭔가요? 몰라. 나는 체코어는 또 너무 어려워. 지금 계속 바뀌니까 이제 단어 외우기를 포기했어. 독일어나 좀 제대로 배워보고 가고 싶어. 이번에 여행 끝날 때쯤이면. 독일어 알았었는데 독일어 헤어지는 인사. 모르겠다. 알았어. 네. 잘 계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